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베트남까지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 대통령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두 분도 그 과정과 내용 눈여겨보셨을 텐데 성과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좀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같으면 전에 같으면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적 입장이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성과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순방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힘이 실리고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순방은 4박 6일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파리와 베트남을 방문하셨는데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아무래도 세계 박람회 유치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북핵 문제 공조나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까지로 외교 관계를 확장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성과가 있었고 특별히 또 하이라이트는 또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안보, 경제까지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세계 국제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유치에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회원국들이 많이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주최한 리셉션장에 경쟁국인 사우디보다 2배 이상 더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우리 편으로 전환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공로와 또 총력전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글로벌 외교, 포괄적인 글로벌 외교와 가치 외교한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시 재편되기를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재편되기 때문에 가치 연대에 따라서 자유진영의 전폭적인 지지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특별히 또 하나는 베트남이 우리나라 경제 교역 3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외교 정책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또 한 아세안 연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추적인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이번에 205명이나 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까지 가서 전방위 올코트 프레싱을 해가지고 이러한 안보, 경제의 어떤 그런 성과를 큰 바탕으로 해서 안보 동맹까지 이끌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고 성과고 그래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 제대로 주춧돌 하나 더 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결과 평가를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라든가 또는 베트남 관계, 파리에서 베트남까지 이어진 행보, 역시 대통령 외교를 위해서 수고했고 또 수행원들, 교민들,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사실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대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교 행보 때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각 논란이 좀 있었지만 큰 사안은 아니었고 다행인 점은 그런 외교 참사가 이번엔 적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측면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엑스포 관련 최근에 그 로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냉정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앞서고 또 로마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직 3위로서 추격하는 입장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정말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꼭 따내는 우리가 과거에 올림픽 월드컵 다 그렇게 따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따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나 객관적인 열쇠 우리가 뭐 현장 분위기는 어디나 좋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이때 힘을 모아서 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작년 상반기까지 120억 달러, 예. 이번에 올 상반기 137억 달러, 14%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좋은데 문제는 우리 내부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 민생, 또 외교 참사, 남북 관계는 대치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가치 외교 얘기하셨지만 미국, 일본에 편중되면서 사실은 파리에서 이 엑스포 표 얻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라든가 다양한 국가의 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득표 하는데도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다변화라든가 그리고 국내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야당과의 대치,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없고 국내 정치는 완전 엉망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여론은 거의 뭐 3명 중에 2명, 지지하는 분은 1명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도 정말로 빨리 심혈을 기울여서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예.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외교의 성과들이 빛을 볼 거다라는 측면에서 예. 좀 더 대통령이 좀 더 그런 국내 정치와 또 이 여러 반대하는 국민에게도 같이 소통하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국내 정치 말씀하셨는데 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아무래도 국내 현안들 하나씩 다뤄나가게 될 텐데 그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차관급 인사가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제2기 내각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개혁의 동력을 갖게 되고 또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론상에서는 장차관 인사와 관련돼서는 대체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정도가 장관급에서는 거론이 되고 대개 많은 숫자의 차관급 인사 예, 예. 문제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의 어떤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관과 관련돼서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그 선대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대선을 지휘했던 통할했던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에 들어오면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차관급 인사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이제 대체로 일기 때는 내부 승진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철학과 비전을 같이 하고 또 검증된 이런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그 내각의 어떤 배치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내각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개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함께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인사교체가 예고된 배경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 총리, 장관들이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장관은 한동훈 장관 정도 빼고는 전혀 국민들에게 어떤 장관이 누군지도 아예 이름도 모를 겁니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료주의의 복지부동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조금만 잘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전 정권 장차관들까지 다 지금 수사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공직자들은 아예 무슨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 무슨 여러 인사 조치를 당하거나 또는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뭔가 해야 될 상황에서도 저도 뭐 공직을 경험했지만요.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앞으로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만 잘하면 절대 잘려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과거의 관료주의 복지부동인데요. 이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의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암적인 요소입니다.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성과를 낼 때
우리 실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고 각 조직이 움직이면서 성과를 내는 건데 지금 공무원들 전혀 납작 엎드려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사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동관 장관이 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물망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녀의 학폭 문제에다 과거의 언론 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성격상 아마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인사의 후폭풍도 클 거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성취 동기를 불어넣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관료들이 움직이게 해야만 그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가 내 편만 또는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말로 반대했던 분들도 같이 인사를 하면은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인사를 함으로써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된다. 예. 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인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교체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직 안정에 무게를 좀 더 실으려고 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국정원의 문제가 그동안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의 정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보십시오. 국정원장을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죠. 그만큼 국정원이 정치화되고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개혁이 잘 안 되고 연차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걱정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국민 걱정원이라고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인사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장과 관련되는 보직자 뭐 A씨라든가 여러 가지 파벌 싸움이 지금 이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이 이렇게 과거에 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국정원 관계자들 과거에 세기 문화사라고 해서요. 각종 공직 관계에서 만나고 수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국정의 안보와 외교 안보 산을 지키는 게 국정원이거든요. 박지원 원장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외교 그런 국내 정치에서 철저하게 멀어졌었는데 지금 1급 27명 다 위치 체계도 다 나오고 지금 백수십 명이 보직되게 돼 있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빠르게 국정원이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미국 연수를 마치고 1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그러면서 밝힌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여기서 못다한 책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겠죠. 예. 첫 번째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시키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책임감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야권 전체가 정권 재창출을 함으로써 승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진영, 민주진영이 또 다른 성과를 내게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를 내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야권 단결이 안 되는 측면에 있어서 본인도 역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귀국해서 열심히 뭔가 야권의 통합의 문제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국정은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정치가 잘못돼 있다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해법은 뭐겠습니까? 야권이 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그 핵심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받아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같이 단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야권의 지도자가 뭐 이재명 대표도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있지만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단합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이신 것 같은데요. 예. 분열보다는 통합 그리고 성과를 내는 그런 야권의 정치를 통해서 야권이 새로운 계기를 맞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아무래도 역할론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앞으로 이 전 대표가 귀국하고 민주당 내 정치적 역학 구도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이세요? 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입장이 친명하고 비명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죠. 예, 귀국하는 장면을 봤는데 뭐 한
1,500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마치 대권 출정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고 또 하나는 지지자들과 함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향점이 다음 대통령 선거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완탑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법 리스크나 또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리더십 리스크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어떤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 이런 것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민주당의 시너지가 될지 아니면 분열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최근 뜨거운 감자,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주제를 꼽자면 사실 교육 관련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내일도 좀 중요한 발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일단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걸 발표를 하고 또 킬러 문항도 분석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발표 이후에는 좀 혼란이 사그러들 수 있을까요? 혼란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걱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거기다가 대통령 발언이 직접적으로 수능의 내용에 관계된 내용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또는 교육 운영 시스템이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문제를 쉽게 내고 킬러문항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부모라든가 또는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교육 관련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학부모님들은 뭐 정말 땅이 꺼지게 저도 직접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계를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시 출제 문제에 있어서는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뭐 수년 동안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이 시대 경향에 맞는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 문제를 함부로 뒤흔들고 하는 정치권의 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교육은 정말로 백년지 대기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데 이미 그 일단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유형 사립고 자사고라든가 외고 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해왔던 교육 계획은 사실상 다시 물 건너갈 가능성도 그리고 일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공교육 정상화 방안도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적극적으로 내일 예. 좋은 발표를 통해서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좀 안심시켜줬으면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과 내에서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치 내용하고 시기가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건 전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종 결정자입니다. 그리고 이 입시 문제 교육 개혁은 정말 국민의 일상과 미래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이러한 문제 세세하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대통령의 그 지시를 계기로 해서 지금 교육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6일 내일 이주 부총리가 교육개혁과 관련된 부분, 입시 문제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킬러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크게 혼란이 될 수 있는 거지만 킬러 문제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왜 혼란이 되죠? 누가 혼란이 되죠? 그리고 민주당이 언제서부터 학원 편 들고 일타 강사 편 들었습니까? 그건 정체성이 맞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협조, 이런 정말 의견을 내더라도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지 그나마 뭐 마치 그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혼란을 무슨 야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지 않는 예. 쪽으로 다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행보와 관련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산시장을 찾은 데 이어서 내일 성주 참외농가를 방문을 한다고 하고, 또 오염수 관련해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왔던 민주당은 항구도시를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 지도부의 행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민주당이 해안가 도시를 돌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괴담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걸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면서 괴담을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민과 수산업자 그리고 우리 횟집 사장님들,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민주당이 민생을 생각하고 어민을 생각하고 횟집 사장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걸 갖다 돌팔이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반일 프레임을 걸어서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반일 감정 이런 것은 블랙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외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슈 전환의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과거에 쇠고기 파동 문제하고 또 하나 최근에 발표된 사드 괴담 문제 관련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노선을 수정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헛맹랑한 선전선동을 한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측의 여론전 어떻게 보이십니까?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정말 지나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 일본의 행태가 굉장히 수상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오염 폐수들의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데이터 정보를 저희에게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있고요. 우리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할 일이 뭡니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쪽에 위해서 열심히 그 분석을 하고 국민들께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야당을 괴담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오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갔다 와서 한 얘기 그쪽에 다른 방안들이 많이 있답니다. 많은 부지가 있고 여기에 이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고도 방류하지 않고도 일본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집권 여당이라면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시키도록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야 간의 민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향후의 정책, 그 내용 구체적인 거 그거 밝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일 문제 당연히 이 친일파 매국노는 당연히 극복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송태영 전 부원장, 김홍국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